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평가와 전망 조심스럽고 분석적입니다. 하지만 증시는 상승 기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빚을 내서 증시에 투자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규모가 무려 8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또 알아둬야 할 건 없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철도는 모두 공공운영은 아닙니다. 9호선이나 경전철처럼 민영도 많습니다. 이 민영철도는 수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때론 갈등에 빠지는 경우 많죠. 신분당선이 보편적 복지 중에 하나인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 운임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논쟁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막인지,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 속도와 한국 경제 회복 속도는 차이가 있지만 금리의 차이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미국이 한 차례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한미 간 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추측하게 하는 발언을 조심스럽게 내놨는데요. 금리 환경과 변화 방향, 경제 도미노에서 알아봅니다.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코스피 이 증시는 3시 반까지 30분 연장됐죠.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현재 2375.5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서는 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고, 즉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준 주식을 매수한 금액인데요. 9일 기준으로 8조 561억 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계속 오르고 모든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 투자에 대한 보상이 있겠지만 자칫 주식이 하락하거나 여러 가지 금리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빚을 지거나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증시 상황에 빚을 내서까지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 또 해볼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 이야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과 또 주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상승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지난 이틀 동안 미국 나스닥 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영향은 어제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모습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코스피 기준으로 약 16포인트가량 반등하면서 2370선을 탈환하는 모습 등을 보여줬고요. 이 선두에는 다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제약업종과 또 경기민감주 중에 하나인 조선업종, 그리고 IT주들에 대한 반등이 있어 왔습니다. 다소 단기적으로 급등한 영향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은 않지만, 네, 현재 주식시장 추세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뒤에도 준비했지만 금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유력시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도 있고요. 하는 총재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증권가도 좀 숨을 고른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하거든요. 이런 것과 어떻게 좀 관계를 이어봐야 할까요? 네, 너무 투자 원론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역시 2달 전 올해 경제 성장률이 2.6에서 2.7%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네. 이에 따른 수순이 결국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제시된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네. 게다가 미국과 한국, 우리의 어떤 정책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정책금리의 절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인상만 한다라 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의 인상 상황이 직접 충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평가하긴 무리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또 금리 환경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빚을 내서까지 이 오르고 있는 주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신용융자 잔고가 8조 561억 원이다, 이런 보도가 됐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을 합친 신용잔고 규모는 약 8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거래소 시장은 신용잔고 금액이 3조 8천억 원에 달하고요. 문제는 코스닥 시장이
4조 2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네. 거래소보다 시장 규모가 작은 코스닥 시장이 더 큰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을 일으킬 때 예금이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지만 네. 증권사의 경우는 고객의 예탁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과 기간에 따라 신용융자가 지급되게 되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 일반 은행 쪽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또 그 대출 상환 기준도 상당히 엄격하다 보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반대 매매 등에 의한 상환 등이 다소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일으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신용융자 증가에 대한 거부감과 경계감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이 증권가의 여러 분석 중에서 증시가 한 2,500까지는 천천히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지금 상승폭과 또 이 신용융자폭의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주식시장의 자산가치, 즉 시가총액이 늘어났다는 점 등도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현재 거래소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530조에 달하고 코스닥 시장은 약 21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을 합치면 약 1,700조에 달하는 시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대출을 일으킨 주식 투자, 즉 신용잔고의 절대적인 비율은 전체 시가총액에서 0.46%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8조 수준만 놓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전체 주식시장의 규모만 놓고 보다라면 항상 최고 수준만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늘어난 측면들도 분명히 크다는 점 등을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 증시의 재평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그렇게 친다면 지금 신용융자 잔고도 앞으로 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즉 좀 빚을 내서 투자하는 현상도 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다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만큼 금융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우려되는 측면은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 전체 시가총액의 1.9%에 달하는 부분이 전부 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측면 등이 크다는 점입니다. 결국 개별 주식 등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때 이런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일시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이 강한 만큼 이렇게 대출을 활용한 어떤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기본에 충실한 네. 어떤 대응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실 빚을 내서 투자 지금 이렇게 일단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 빚이라는 것이 어떤 담보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증시가 하락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돈이어서 차익 실현도 가능할까 이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이런 걱정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방향성, 즉 우리 기업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기업이 미래에 이뤄낼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부분 등이 기업 가치에 반영되어야 되는 측면이 강하지 단순히 수급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8조 원에 달하는 신용잔고는 전체 시가총액의 0.4%밖에 되지 않는다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현재 우리 가계부채가 약 1,300조에 달하고 주거용 주택의 총 시가총액이 약 3,800억 조 원에 달한다라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한 비율은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논리에서 문제를 삼는다라면 부동산이 더 걱정인 문제가 있겠죠. 예, 여러 규모에 따른 해석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코스닥이 더 걱정입니다. 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신용융자의 비율도 그렇고요. 또 증가세도 그렇고요.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종목이라던가 또 시장 상황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경우 변동성은 그만큼 거래소 대비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그 신용장교 규모에 대한 문제점이 증시를 짓누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대출을 일으켜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대출에 의한 어떤 시간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은 철저한 출구 전략을 생각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기업 가치에 대한 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라고 평가가 되는 제약 및 바이오 관련주들의 경우 신용장고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는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은 꼭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투자 또 코스닥 쪽에 특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김영렬 연구원의 이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좀 관심이 많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다소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측면 등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까지 우리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상장 기업들의 이익 성장 역시 지난 1분기에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2분기와 3분기로 갈수록 전 세계 교육량 회복과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 증가 등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뚜렷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죠. 결국 현재 국내 증시가 추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의문은 없습니다만 속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현재 시장에 잠재되어 있다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관망세를 일궈나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이 같은 어떤 속도 조정 과정 내지는 변동성 확대 상황에 시장 진입에 대한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자세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칙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연구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방송에서 경제 또 이야기 같이 나눴던 부분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주식 이야기했죠.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주식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로또 무슨 복권 같은 인식도 있었지만 또 시간이 흐르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건전하고 정당한 기업에 대한 투자로도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주주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을 통해서 이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이 거래 과정에서 시세에 따라 수익을 얻거나 또 잃어버리기도 하죠. 지금 한국 시장 증시 전체가 아주 상승세를 띠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빚까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지만 코스닥은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주식 또 주식 투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방송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10초를 지났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만나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요? 네,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또 국세청과 함께 이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부동산 시장 집중 단속에 들어갔는데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불법 전매, 또 이 청약 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이 떴다방 같은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서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의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이 관할 세무서 인력도 같이 투입을 해서 더 전문적이고 신층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관련 현장의 소리 저희가 금요일날 경제소리에서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국토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좀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내용도 소개됐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는 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좀 분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분양권 다운 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주기를 원래는 월 1회만 했었는데 주 1회로 단축을 해서 신속한 조사를 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실거래가 허위 신고 모니터링 강화 지역도 좀 확대할 예정인데 기존에는 서울 강남과 세종 일부 지역 또 부산 해운대 등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서울과 세종, 부산 전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하고요. 또 아울러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단속도 좀 강화된다고 합니다. 예, 투기를 잡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경제부와 국토부의 입장이 좀 다르지 않나, 후보자들의 입장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김동연 부총리도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처음 주재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합동점검반에서 이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벌여서 위법 행위가 적발이 되면 예외 없이 엄단에 처하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안정화 추가 조치도 좀 예고를 했습니다.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맞춤형으로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또 이 투기 수요는 근절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거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다만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다고 알려졌는데요. 4월까지 해서 이미 8조 원을 넘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05조 3천억 원을 기록해서 1년 전에 비해서 8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거친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43.5%를 기록해서 1년 전보다 1.8%포인트가 올랐는데요. 작년에도 정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24조 7천억 원이 늘면서 이 증가폭이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도 이 4월까지 전망보다 8조 원 이상 더 세금이 거치면서 세수 호황이 좀 이어진 겁니다. 이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3조 4천억 원, 소득세가 1조 1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1조 7천억 원이 더 거쳤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추경 성격을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무엇보다 재원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좀 도움 되겠네요. 네, 정부가 지난 7일에 11조 2천억 원의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세수 초과분으로 8천억 원을 충당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는데요. 세금이 충분히 거치면서 초과 세수를 일자리 추경의 실탄으로 활용하려는 이 정부의 전략도 좀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재정 조기 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도 일단 흑자 기조를 좀 기록을 하면서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 부담을 그만큼 좀 덜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전세금 갖고 계신 분들 혹시나 전세금 못 받을까봐 보장보험 가입하는데 집주인 동의가 그간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집주인 동의 필요 없다고요? 네, 이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 30일이 지났거나 또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갔으면서 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이 보증금을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인데요. 지금까지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는데 오는 20일부터는 이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으려면 좀 아무래도 껄끄러운 경우가 많아서 이 전세금 보장보험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걸림돌이 없어진 겁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전세금 보장보험 계약 건수를 보니까 24,700건, 잔액은 한 4조 6천억 원 좀 그렇게 좀 집계가 됐습니다. 네, 6월 20일부터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가입은 쉽습니까? 네, 좀 더 쉬워질 것 같은데요. 이 전세금 보장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두 곳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에는 지금도 뭐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을 할 수 있긴 한데요.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 원 이하만 가능했고, 또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 계약이라는 것도 좀 필수적으로 좀 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대상에 제한돼 있었고요. 이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 제한이 없긴 했는데 없고 또 채권양도 계약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전국 72개 영업지점과 이 가맹 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보험료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 주택은 0.218%라고 하는데 전세금이 한 3억 원 정도면 보험료가 50만에서 60만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많은 국민들이 철도 이용합니다. 전철, 수도권 전철, 경전철, 또 지하철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철도 중에 민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간 자본이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고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게 출근길 대란 논란이 일었던 9호선 같은 것들이죠. 민영철도도 서비스라든지 또 고객을 위한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결정적인 건 수익입니다. 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오늘 한겨레를 통해서 보도된 신분당선 노인요금 유료화 이야기에 많은 관심이 몰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의 배경을 갖고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공공연구원 박흥수 철도정책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신분당선 이제 6년 정도 된 수도권 전철로 알고 있었거든요. 민영인지 사실 보도를 통해서 아신 분들도 많은데 65세 이상 노인 지금 보편적 복지로 대부분의 대중교통 무료지 않습니까? 유료화하자 이런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어떤 논란입니까? 먼저 이제 신분당선은 수도권 광역 전철 지하철망 중 노선 중 하나고요. 네.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광교까지 이어진 노선입니다. 그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한 노선 중에는 인자 사업으로 진행된 유일한 민영 철도고요. 네. 이제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들었고 그 밑에 네오트랜스라는 운영사를 두고 있는데요. 네네. 이 운영사가 누적 손실이 3,732억 원에 달했다면서 파산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손실의 원인 중에 하나인 노인 무임 승차를 폐지하고 유료화를 좀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 노인 무임 승차가 단지 어떤 수익의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좀 신중하거나 부정적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아직 아무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공공시설이라서 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지 문제의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수도권 전철은 아주 중요한 시민의 발입니다. 그 정부나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기본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기준은 공익성에 맞춰져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민영예산은 수익성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영업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좀 부담을 지우겠다 이런 건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장 노인 할인을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호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인 할인을 민영예산인 그 신분당선만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 큰 문제고요. 네. 국토부는 일단 신분당선 측의 입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같은 사태는 또 국토부가 일부 조장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다 이런 배경도 있는 건가요? 왜 국토부가 그런? 예, 과정에서 이제 민자 사업을 하게 되면 민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지자체나 정부기관이 이제 실시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네. 예, 그 민자 사업 회사와 이 주무 기관 간에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실시협약 단계에서 노임 할인은 5년 정도를 신분당선이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재협상하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민자 사업자들과 실시협약을 하게 될 때라도 네네. 기존 철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변적 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실시협약 대상에서 나중에 추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 자체가 민자사업자 입장에 좀 더 경도되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역시 민자사업이 5년이라는 5년 동안만 노인 운임을 무료로 한다라는 조항을 기다렸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어느 정도 이 공공에서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 지방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돈을? 네, 근데 이제 이 최소 운임 수입 보장은 애초에 민자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민자 사업의 사업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예상 수입이 못 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 일정에 보존하는 제도로 설정이 됐는데요. 이게 민간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어요. 왜냐하면 그 일정한 수익액을 보장해 주다 보니까 예측 수요를 뻥튀기 하는 겁니다. 실제 예측 수요보다 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들은 수요가 안 나오면 정부가 보존해 주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고 수요가 나면 수요가 나는 대로 수익을 챙겨가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계속 지속됐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이나 지자체 재정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이런 그 채소 운용 수입 제도가 폐기된 상태인데요. 네.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과거에 일정하게 50% 이상의 수혜칙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존하기로 해준 거고 그런 제도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 사실 좀 복잡합니다. 이 민과 또 민과 공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건데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민자 또 민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이제 적자를 겪고 있는 곳에서 이런 사례가 좀 확산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철도는 네트워크 산업이거든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런 이제 망이 시민들의 생활을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네트워크는 균일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 망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의 폐해를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전체를 부실화시키는 출발점이 되는데 공기업이 운영을 맡고 있는 저철망도 무임승차로 한 적자가 상당한데 민간 기업만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이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손실은 사회가 부담하는 그런 나쁜 어떤 이 설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민간 자본이 투자한 전철이 운영이 어려워서 노인에게도 유효요금을 받는다 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정당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9호선 얘기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편수를 너무 적게 하는 바람에 지옥철 오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보도들도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수익 추구라는 부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공적 역할을 하는 사회 교통 시스템에서 이 수익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최근에 의정부 경전철이라든지 여러 사태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신분당선은 수요가 부족해서 문제였지만 9호선은 혼잡도가 너무 심해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자 사업은 수요가 부족해도 또는 수요가 넘쳐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구조가 됐는데요. 또 9호선의 경우는 이제 혼잡도가 높아서 시민들이 지옥철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불편했는데 이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은 또 없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민자 사업에는 과거에도 이제 과도한 투자이익을 실현시키는 어떤 실시합의계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또 맥커리 같은 투자사는 대표적 경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한번 민자 사업에 대해서 재설계하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민간 자본도 투자, 수익 이런 것들이 경제의 어떤 중요한 원리이긴 합니다만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아직 신분당선의 노인 요금 유료화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돼 있지 않지만 좀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민영화 논란이 지난 80년대도 있었고요. 좀 이런 참고 사례나 좀 선례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외국 같은 데서도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 학생,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요금 할인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철도 서비스만큼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적 기본 서비스라는 개념이 이미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통복지에 대한 개념이 중부처인 국토부에는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영이든 민자든 철도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요. 이를 근거로 민자 사업자들이 준수할 수 있어야 하는 어떤 민자 사업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부터 이 제대로 된 기본 어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이제 우선이죠. 예, 건강한 자본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들어와서 수익을 남기는 건 당연하지만 그 대전제로서는 공공의 안전과 편익, 가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공공연구원 박흥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화요일을 깨워주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화요일 세계 경제부터 주머니 경제까지 다양한 경제 맥락을 짚어보는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말은 중요합니다. 이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 하나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 말들에서 추측된 말이 바로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당장은 아니다. 조심스럽다. 너무 빨리 나서서 이해하진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금리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 배경은 무엇인지 또 오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외근 교수 오늘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본격적인 질문 이전에 이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들어보면 명확히 수학적이거나 이렇게 명시적인 말이 아닌데요. 굉장히 뭐랄까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죠? 먼저 중앙은행은 시장에다가 신호를 줄 때요. 네네. 미리 좀 이제 예고편을 먼저 좀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아, 네. 그걸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충격이 시장으로서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이제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네. 좀 이제 준비를 이제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모호한 표현을 좀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요. 네네. 현재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볼 때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이제 도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 연장선에서 이제 시장에다가 금리 인상을 대비하라는 저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지난달 25일 날에요. 이주열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미국 연준이 이제 보유 자산을 축소하게 할 것이고. 네. 그 이제 연준이 이제 그런 입장 표명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올 연말 정도부터는 이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좀 이제 축소를 좀 개시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축소하게 되면은 일종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2013년도에 흔히 테이퍼링 텐트럼이라 해가지고 네. 기축 발작 현상이 좀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자본들이 이제 신흥국으로 나갔던 자본들이 달러들이 이제 그러니까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본이 유출할 우려가 있다는 이제 이런 언급을 지난달 25일날 했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연준이 이제 최근에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이제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어질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일시적으로 부진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하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랬을 경우에 6월 달 금리 인상 가지고는 이제 청취자들이 잠깐 네. 오해를 하는 것이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의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가 1에서 1.25%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1%는 뭐고 1.25%는 뭐냐 이걸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네. 1%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금리인 거고요. 네. 1.25%는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에다가 연준에다가 초과 지불 준비금을 맡겼을 때 받는 이제 그러니까 지급금리의 기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1% 정도에서 이제 단기 시장금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우리하고 이제 그러니까 금리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러니까는 자본 유출될 가능성은 이제 좀 낮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월 달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또 한 차례 이제 그러니까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자본 유출 가능성이 이제 실제로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 투입을 통해 가지고 즉 뭐냐면 재정 확장 기조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성장을 지금 만들어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비정규직 이제 처우 개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임금도 좀 이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럼 물가도 자극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올 연말 정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준비를 하라 하는 이런 이제 신호를 보낸 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풀었던 돈이 다시 들어가는 긴축 상황.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은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또 미국 금리에 대한 이해도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오늘, 내일, 그리고 지금 미국 연준이 이 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예고편격으로 좀 충격을 완화하게 한 얘기도 나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보면은 시장에서 이른바 시중금리, 가산금리들이라고 하죠. 너무 빨리 반응하고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기준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걱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시장 금리가 우리가 단기 금리가 있고요. 네네. 장기 금리가 있는데 1년 미만짜리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장기 금리,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라든가 네네. 이런 데는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국제 채권 시장에서 거의 결정돼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연준의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는 이 장기 시장 금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제 비용 상승이 이제 부담을 굉장히 갖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장단기 금리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부채 관련돼서 좀 규제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또 금리 인상까지 어떻게 보면 좀 정부가 여러 가지 모순적 상황에 빠져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 부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단기 시장 금리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요. 네네. 장기 시장 금리는 이제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가계부채라든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이렇게 그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는 이제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충격이 결국 부동산 시장 충격과 같이 이제 맞물려 지낼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저는 해결할 시간이 저는 한 올해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올해 안에. 예,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연준에서 이제 그러니까 9월 이후에 한 차례 더 이제 6월에 금리 인상하고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보유 자산도 축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에 이제 장기 금리는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가계라든가 부동산 시장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랬을 때 한국은행이 그렇게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이 변하는데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행도요. 네. 안 올린다는 게 무의미하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하반기 이제 연말 정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가계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아 있다. 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는 이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국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그러면 일단 9월 이전이거나 9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교수님? 그렇죠. 일단은 아마 지금 이제 한국은행은 지금 이제 6월 달에는 회의가 없고요. 금통위 회의가요. 네. 7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6월 달 금리 인상,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네. 자본 유출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네. 일단 그 상황이 만약에 안정적이란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7월 달도 그러니까 지켜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9월 달에 만약에 연준이 추가로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구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이 금리 관련해서도 오늘 이주열 총재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둘이 만났는데요. 좀 어떤 부분들 정책적으로 가장 원칙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가야 할까요? 시중에서 그러니까는 이 두 분이 그러니까는 정부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경기 부양에 찬물 끼얹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 엇박자가 있다는 이런 이제 얘기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우려는 제가 볼 때 지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쳐다본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국은행하고 기재부 장관이 만난 거는요.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쪽은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이고 한쪽은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현재의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을 그러니까 맞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 발언을 조건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면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과거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한테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강요한 측면이 있어요. 독립성을 좀. 부분은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뭐냐면 가계부채도 굉장히 가계부채의 심각성도 계속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도 이주열 총재가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충돌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8864님, 6817님 유익한 방송, 똑똑해지는 방송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8106님, 저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듣고 신문 보면서 종잣돈 잘 공부해서 투자했더니 이제 조금 수익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릴 일이거든요. 또 9264님, 투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또 일침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소중한 방송이 됐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